어머니, 저희 친정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멎은 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느낌이었죠. 30년을 이 집 안주인으로 살아오면서 누가 감히 제 밥상에 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며느리 유진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도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아들 준호가 된장국을 더 좋아하거든요. 며느리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기에 특별히 돼지고기도 넉넉히 넣어서 푹 끓였죠. 반찬도 7가지를 차렸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 장조림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찬 가짓수 많으면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어서 일부러 줄인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10가지는 기본으로 차렸거든요. 밥상을 받은 며느리 유진이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진짜 고마워서 웃는 건지 그냥 예의상 웃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오늘도 맛있겠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웃으며 대답했죠. 많이 먹어라. 내 며느리도 많이 먹고. 그때였습니다. 유진이가 김치찌개에 숟가락을 넣으며 슬쩍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니, 근데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짜다고? 저는 국간을 볼 때마다 3번씩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싱거우면 우리 준호가 밥을 안 먹고 짜면 준호 아버지가 혈압 때문에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정말 항상 신경 써서 간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물 좀 타먹어. 그런데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저희 친정은 이렇게까지 짜게는 안 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 친정은? 저희 친정은 안 그렇다고? 그럼 여긴 뭡니까? 여긴 너희 친정이 아니라 시댁이고 이 밥상은 제가 30년 동안 차려온 우리 집 밥상인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제 눈을 피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이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 준호를 봤어요. 내 아내가 저러는데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들은 척하는 것처럼요. 아니,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제 편이 아니구나. 예전 같았으면 준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유진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간 맞춰주신 건데 그냥 맛있게 먹자. 그런데 지금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만 보며 밥만 퍼먹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희 친정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까? 김치찌개 끓이는 게 집집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걸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한테 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네 집은 이상하다. 우리 친정이 정상이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밥도 제대로 못 짓고 국도 자꾸 태우고 김치는 늘 싱겁게 담갔죠.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도 제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국 끓일 때는 이 정도 불에서 이 정도 시간을 끓여야 돼. 김치는 소금물에 하루 담가놨다가 이렇게 양념을 넣는 거고. 저는 그 가르침을 받아 적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10번을 실패하면 11번째에 성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는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친정은 안 그래요라고만 말했죠.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당신 유진이가 오늘 밥상에서 한 말 들었어? 무슨 말? 친정에서는 안 그런다고 했잖아. 내 김치찌개가 짜다고.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입맛이 다른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입맛이 다른 거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친구 옥순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딸 편드는 사위가 대세래.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야. 옥순이는 작년에 며느리랑 크게 싸운 뒤로 명절에도 아들네 집에 안 간다고 했죠. 자식이 뭐 대수냐? 결혼하면 다 남이야. 그때는 옥순이가 너무 심하게 말하네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되는 건가? 밥상머리에서 터진 말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나는 결국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밥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웃으며 밥을 먹었고 저도 웃으며 반찬을 내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로를 향한 날선 감정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명절 장보기를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굳이 시댁에서만 먹을 걸 사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절 장보기 목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얘가 지금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명절을 무시하는 건가? 그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밥상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진아, 저번엔 미안했어 하고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해온 대로 밥을 차려줬을 뿐인데요.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따지자니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명절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차례상에 올릴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추석 장보기 목록 작성했는데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내주세요. 저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죠. 10분 뒤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이거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응, 말해봐. 이 목록이요. 좀 많지 않아요? 많긴 뭐가 많아?
명절이면 원래 이만큼 준비하는 거야. 그때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신경을 긁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차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진아, 차례상은 간단하게 차리는 게 아니야.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전도 사 먹으면 되고 나물도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가 참았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전을 사 먹으라고? 명절에?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니 세대랑 달라요. 세대가 달라도 명절은 명절이야. 조상님께 어떻게 사온 전을 올려? 어머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21세기라고? 지금 나보고 꼰대라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아, 내 친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명절은 내가 정하는 거고.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시집온 딸 명절 음식은 시댁에서 준비하는 거야.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면 어때? 그게 예의고 도리야. 도리요? 그럼 며느리는 무조건 참고 따르기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말 안 했어. 했어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찰칵. 유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전화를 끊었어? 시어머니한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시어머니와 통화 중에 먼저 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 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엄마, 유진이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뭐, 명절 장보기 때문에 싸웠다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나한테 한 말 들었어? 전을 사 먹으래. 명절에. 엄마,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도 많아. 내 아버지가 들으면 기절할 소리를 하고 있네. 엄마, 제발. 유진이 입장도 좀 생각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야, 넌 지금 누구 편이니? 엄마, 편이 어딨어. 그냥 대답해봐. 넌 엄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아내 편이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넌 내 아내 챙겨.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 옥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옥순아, 나 오늘 미치겠다. 우리 며느리가. 저는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너도 당했구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어? 명절 음식 준비하겠다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억압이래. 시댁 중심이 문제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 정말. 그 대화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퍼져나갔어요. 준호 엄마가 며느리랑 싸웠대. 명절 음식 문제로.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섭다니까. 다음날 유진이도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친정 동네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유진이가 시댁에서 고생한대. 명절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하래. 시어머니가 너무 구시대적이래. 소문은 양쪽 가족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친정 식구들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친구들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며느리 불만을 쏟아냈죠.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명절 장보기 목록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양쪽 가족 전체를 끌어들인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명절 장보기 목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며 생각했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에 편 가르기라는 게 생긴 건 명절 때마다 모임 때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눈치를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없이 지켜보는 제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유진이 동생이 준호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우연히 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집안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명절 장보기 사건 이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와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다음 주 일요일에 친정 간대. 엄마 유진이가 명절엔 친정에서 차례 지내고 온대. 매번 유진이가 제 아들 입에서 아내 이야기만 나왔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그 사이 양쪽 단체 카톡방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네 친정 단체방에서는 유진 엄마 우리 딸이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가 생겼어요. 유유. 유진 언니 요즘 시댁들이 다 그래요. 아직도 구시대 마인드. 유진 동생 언니 그냥 명절에 친정만 오면 안 돼? 시댁은 나중에 가든지.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더군요.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유진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 단체방에서 매일같이 하소연했죠. 나 며느리가 명절 음식 사 먹자고 했어요. 말이 돼요? 옥순아이고 그게 어디 며느리야? 그냥 손님이지. 영자 요즘 애들은 정말 시집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줄 아나 봐. 순이 준호 엄마 너무 착하게 굴지 마. 그러면 더 우습게 봐.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문제인 거야.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아는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저기 준호 엄마 아니야? 응, 맞아. 며느리랑 사이 안 좋다며? 명절마다 전쟁이래. 쯧쯧.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지? 유진이네 친정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진 엄마가 직접 준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준호야, 우리 유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던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희 엄마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이 어느 시댄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시냐? 유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준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해요.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집에서 감히 내 아들한테 전화를 해? 그것도 나를 비난하려고?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겠다고 했고 준호는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대요. 엄마 미안해.
유진이가 됐어. 그쪽으로 가거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선택은 아내였어요. 명절 전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어줬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명절 아침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차례를 지낼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 남편이 물었어요. 처가에 갔어요. 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절에 처가를 먼저 가? 그렇대요. 며느리가 거기서 차례 지내고 싶다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오후 3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처가에서 차례 지내고 있어. 그래. 엄마, 미안해. 저녁에는 갈게. 안 와도 돼. 엄마, 됐다고. 내 아내랑 행복하게 지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옥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안 왔어? 응. 처가 갔어. 아이고, 내가 뭘 했어. 요즘 아들들은 다 그래. 옥순아, 나 정말 화가 나. 화낼 만도 하지. 근데 어쩌겠어. 세상이 변했는데. 난 변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변해야 해? 옥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혼자 살 각오를 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며느리 SNS를 봤습니다.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친정에서 편안한 명절 보냈어요. 역시 집이 최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부럽다. 시댁 안 가도 되니? 언니 남편 멋지네요. 처가 우선이라니. 요즘은 그렇게 해야죠. 시댁 중심은 옛날 방식이에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편안한 명절? 그럼 우리 집은 불편한 곳이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저는 준호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꺼냈어요. 매달 30만 원씩 넣어주던 돈. 이제부터는 안 넣어줄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도 모두 치웠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저는 웃었어요. 너도 내 식대로 살아. 나도 내 식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우리 집안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쪽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차례를 지냈고 모임이 있어도 서로 눈치만 보게 됐죠. 그 중간에서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닫았거든요. 편을 가르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한번 선을 긋고 나니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 사이에서 제 아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넘어가라고? 내가 받은 상처를, 모욕을 그냥 넘어가라고? 제 아들 준호는 저한테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죠. 엄마, 나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준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마치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죠.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프진 않은데.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유진이랑 매일 싸워. 매일. 무슨 일인데? 엄마 때문에.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응. 유진이가 매일 엄마 이야기를 해. 시댁이 힘들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내가 언제 무시했어?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무시야?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유진이가 버릇없다고 하고 유진이는 엄마가 구시대적이라고 해. 그래서 나는 누구 말도 들을 수가 없어. 준호야, 넌 내 생각이 뭔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내 생각은 뭐니?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면 내 아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둘 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양보라. 그래, 양보. 내가 또 양보하면 되는 거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야, 넌 지금 누구 편이니? 엄마, 편이 어딨어?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엄마도 유진이도 모두 편하게. 그래서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순간 제가 참았던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넘어가? 내가 뭘 넘어가? 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을 넘어가라고? 엄마, 너도 알잖아. 그 애가 나한테 얼마나 무례했는지. 명절에 친정만 갔잖아. 그건 유진이도 친정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시어머니는 안 보고 싶단 말이지?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넌 내 아내 편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그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5살 먹은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집에 가면 유진이가 엄마 욕하고 엄마한테 오면 유진이 욕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중간에서 죽겠어. 정말로.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들을 안아줬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고 토닥여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준호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선택해야 해. 엄마 편이냐, 아내 편이냐. 엄마, 왜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 왜긴 뭐가 왜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넌 내 아내 챙기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해. 넌 이제 다 컸잖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내 아내 데리고 오지 마. 어차피 여기 싫어하잖아.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준호가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간다.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30년을 이 집을 지켜왔는데,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때문에 제 아들과 싸워야 하다니,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제 자신도 제 감정을 알 수 없었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준호 왔다 갔어? 응. 무슨 이야기 했어? 아무것도.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준호가 얼마나 힘들겠어. 중간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아들 편이야? 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며느리한테도 좀. 됐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양보하라는 거지? 다들 나보고 참으래.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애초에 얼굴도 안 보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였어요. 어머니, 이 반찬 좀 짜지 않아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해 먹어. 그렇게 대답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없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아들과의 그 대화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죠. 그래, 왔어? 며느리 유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밥, 국, 김치, 그리고 젓갈 하나. 그게 전부였죠. 준호가 밥상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엄마, 반찬이. 왜? 부족해? 그럼 내가 해 먹어.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식탁 위에 올려진 젓갈은 일부러 고른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멸치젓갈. 예전에 한번 너무 비린내 나서 못 먹겠어요 했던 바로 그 젓갈이죠. 저는 그걸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유진이는 젓갈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참는 거였어요. 저도 참고 며느리도 참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용히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준호와 유진이가 함께 와서 외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유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몸이 안 좋다고? 저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그날 친정에 가 있었어요. 친정 엄마 언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오늘은 엄마랑 언니들이랑 즐거운 하루.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시어머니 생일을 피하는구나. 저는 그날 혼자 생일을 보냈어요.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왔고요. 케이크도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도 내 생일에 똑같이 당해봐. 2달 뒤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유진이 생일인데 같이 외식할래? 안 돼. 엄마, 나 그날 약속 있어. 친구들이랑. 엄마, 유진이 생일인데. 그래서 내 생일 때는 어디 갔는데?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유진이가 정말 아파서. 거짓말하지 마. SNS 다 봤어. 됐어. 너희끼리 챙겨. 나는 안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모두 꺼냈어요. 오이 무침,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유진이가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했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그리고 대신 넣어뒀어요. 제가 좋아하는 젓갈, 된장, 고추장.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들로만 채웠죠. 며칠 뒤 준호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네. 응. 이제 안 만들어. 왜? 엄마 항상 반찬 만들어 놓으셨잖아. 누가 먹으려고? 너희는 안 오잖아.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 젓갈만 가득해? 내가 먹으려고. 문제 있어? 아니.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유진이가 준호한테 말했다고 해요.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가자.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그래도 가고 싶어. 여기는 너무 답답해. 준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말마다 처갓집만 가게 되었죠. 한 달에 4번 주말 중에서 3번은 처갓집. 저희 집엔 한 번도 안 왔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준호네 며느리가 시댁을 아예 안 간대. 시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나 봐.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친정만 가지. 저는 장 보러 나갈 때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어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이 설인데. 우리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차례는 어디서 지낼지.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너희 편한 데서 지내. 나는 상관없어.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응, 정말로.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설날까지 한 달. 이번 설에는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인매는 차갑게 굳어 있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예전에 저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람. 은근한 전쟁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반찬 하나, 전화 한 통, 통장 하나. 사소한 것들이 무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폭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서요?
시댁이면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그날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였죠. 예년처럼 며느리가 도와주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에 갈게.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 줄 몰랐거든요. 유진이랑 상의했는데 올해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 그래. 친정은? 오후에 가기로 했어. 아침에는 엄마 집에서.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올까? 와도 또 무슨 말을 할까? 설날 아침 7시 준호와 유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진이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죠. 저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어요. 하지만 그 예의 뒤에는 날선 감정이 숨어 있었죠.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고 유진이는 거실에서 상을 닦았어요. 말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기 놓으면 돼요? 응. 국은 몇 개 올릴까요? 3개. 최소한의 대화만 오갔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준호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과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응. 왜? 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차례상엔 큰 배를 올려야 하지 않나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한 걸 지적하는 거야? 저는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거면 충분해. 조상님도 마음만 받으시면 돼. 하지만 됐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유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죠.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는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걱정? 내가 30년 넘게 차례 지냈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이제 차례 지내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죠. 차례를 지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평소 같았으면 차례 지내고 나서 떡국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떡국을 끓여 상에 올렸어요. 먹어. 저는 짧게 말했죠. 유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떡국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좀 싱거운데요? 그 순간 제가 참았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싱겁다고? 네. 저희 친정은 좀 더 간을 세게 하거든요. 유진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친정은 내가 챙기고 여긴 내 시댁이다. 네. 시집온 며느리면 시댁 방식을 따라야지. 맨날 친정은 이래요, 친정은 저래요 하는 게 뭐야? 유진이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사실이요? 그럼 며느리는 무조건 시댁 말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고 도리잖아. 도리요?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꼰대라는 거야? 전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구시대적이신 건 사실이잖아요. 구시대적? 내가? 네.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하고 시댁 방식만 따라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당연하죠.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의 하녀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전 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저한테 맨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면서요? 유진아, 엄마.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둘 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엄마, 유진이도 억울한 게 있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시집 와서 밥 먹고 자는 게 억울해? 유진이가 비웃었습니다. 밥 먹고 자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무시? 저는 유진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네.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 없잖아요. 존중? 시어머니가 며느리 의견을 존중해야 돼?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침묵.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좋아요. 안 올게요.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급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엄마, 그 말 취소해. 취소는 무슨, 나도 이 며느리 이제 못 봐. 엄마. 됐어. 너도 내 아내 따라가.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죠. 거실에는 차례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은 떡국. 저는 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친척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혼자 있어? 준호는? 갔어. 어디? 유진이랑 싸워서 쫓아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설날에 아들을 쫓아내. 잘못한 건 며느리야.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요. 아들은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차례상을 바라봤습니다. 식어버린 떡국,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폭발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말 한마디, 감정 하나가 쌓여서 결국 가족이 갈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준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혼? 내 아들이 이혼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됐어. 그 여자와는 애초에 안 맞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설날 사건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준호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먼저 연락하는 쪽이 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 한 달 동안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냉장고를 비우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모두 버렸죠. 그 다음엔 준호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 책상 위의 물건들, 모두 박스에 담아서 창고로 옮겼어요. 이제 내가 이 집에 올 일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하나 치웠죠.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통장들을 모두 확인했어요. 적금 통장은 이미 해지했고 남은 건 보험이었죠. 준호가 30살 되던 해에 들어준 보험. 매달 20만 원씩 5년째 납입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해지하고 싶어요. 고객님,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환급금 800만 원. 이것도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일주일 뒤 저는 택배를 보냈습니다. 준호 집으로요. 박스 안에는 준호가 집에 두고 간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옷, 신발, 책,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썼던 탯줄 도장.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그런 의미였죠. 택배를 받고 나서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내 물건이니까. 가져가라고. 엄마, 나 아직 이혼 안 했어. 그냥 상해 중이야. 그래. 그럼 빨리 결정해. 질질 끄는 게 제일 안 좋아.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래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내 편 들기로. 엄마, 난 엄마도 사랑하고 유진이도 사랑해. 그런 건 없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지. 엄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예전 엄마는 이렇지 않았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배신당하면. 나 언제 엄마 배신했어? 설날에 내가 아내 편 들었을 때. 엄마, 됐어. 이제 전화 끊을게. 할 말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안 돼.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며느리 SNS를 또 봤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캡처였어요. 남편과 상담받고 있어요. 힘든 시기지만 이겨낼 거예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언니 힘내요. 시댁 때문이죠? 상담까지 받게 만드는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댁이 문제면 평생 고생해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친구 옥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옥순아, 우리 며느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 캡처를 보여줬죠. 옥순이는 혀를 찼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진짜 뻔뻔하네. 시어머니를 악마로 만들어놨어. 나 정말 화가 나. 화낼 만도 하지.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이미 소문 다 났는걸. 무슨 소문? 너네 며느리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 상담까지 받는다고. 동네방네 다 알아. 그날 저녁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아는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어머, 준호 엄마. 그들은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준호한테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응. 내가 낸 돈인데 내가 해지하는 게 뭐가 문제야? 준호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사과해. 준호한테, 유진이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폭발했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너무 심하게 했잖아. 심한 건 며느리야. 나한테 대들고 무시하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러다가 아들 영원히 잃어. 잃으면 잃는 거지. 어차피 아내 편인데 뭐. 당신 정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당신이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 독하다고? 그래. 독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 독해. 그래서 어쩔 건데? 남편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준호한테 사과 안 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 편 못 들어. 뭐? 나도 사람이야.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럼 당신도 날 떠나겠다는 거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살자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남편까지 모두가 제게서 등을 돌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며느리 없이 혼자 사는 거.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는 거.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공허했어요. 새벽 3시쯤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유진이랑 변호사 만나. 이혼 절차 시작할 거야. 엄마가 원하던 거잖아. 이제 만족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했나? 아들의 이혼을?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그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3명 분량을 차렸는데 이제는 1명분뿐. 국도 한 그릇, 반찬도 한두 가지만. 이렇게 적게 차려도 되는구나. 쓸쓸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자꾸 눈물이 났죠.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저는 찬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던 그릇. 파란색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접시였어요. 어머니, 이 그릇 예뻐요. 제가 써도 돼요?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죠. 저는 그 그릇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노력했었구나. 저녁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밥 먹어. 응.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요.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준호한테 전화해봐. 아직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 그게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한테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유진이한테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늦었다는 거 엄마도 알아.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가 달라질게.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뒤 준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조금만 시간 줘. 유진이랑 이야기해 볼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유진아, 저 김치 가져왔어요. 유진이는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담근 건데 어머니 드시라고. 저는 김치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고마워.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들어와. 저는 유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김치통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괜히 물컵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 좀 심했지. 나도 속이 좁았어.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입장 생각 안 했어요. 뭐, 엄마라고 다 같은 건 아닌데. 저는 어머니를 제 엄마 기준으로만 봤어요. 유진아, 엄마도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안 했어.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낯선 집에서 낯선 방식으로 살아야 했잖아.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알아. 이제는 알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알아주지 못해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 손등 위로 유진이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밥상머리에서 말 조심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그래, 나도 좀 덜 꼬집을게. 그렇게 둘이 웃었죠. 유진아, 쌀 좀 씻어줄래? 네, 어머니. 그리고 냉장고에 계란 있으니까 계란말이 좀 해줘. 어머니가 해주세요. 어머니 계란말이가 더 맛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날선 감정은 없었죠. 밥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김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저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 내 친정 어머니가 담그셨어? 네.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맛있어. 우리 집 김치랑은 좀 다르네. 다르죠? 저희 친정은 좀 달게 담가요. 그래도 맛있어. 유진이는 제 김치도 먹었습니다. 어머니 김치도 맛있어요. 저희 친정 거랑은 다르지만. 그치? 다 다른 거야. 집집마다. 맞아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지. 그제야 알았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걸. 밥을 먹고 있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가 받았어요. 응, 오빠. 나 어머니 댁이야. 유진이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랑 다음 주에 또 올래요. 그래, 좋지. 같이 밥 먹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우리 가족. 그 말이 좋았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김치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유진이네 친정 김치와 우리 집 김치가 섞인 냄새.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진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다르지만 함께 있는 것. 그날의 밥상은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말이 꼬이기도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유진이가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와. 엄마가 반찬 좀 해놓을게.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는 즐거워서 하는 거야.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나도 사랑해. 유진이가 떠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치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우리 집 김치와 유진이네 친정 김치, 나란히 놓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왔다 갔어? 응. 김치 가져왔어. 그래. 잘 됐네. 여보, 나 많이 배웠어. 뭘? 가족은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거. 그냥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밥상머리에서 터진 말 한마디. 어머니, 저희 친정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갈등의 시작이자 깨달음의 시작.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다시 앞에 선 밥상.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준호도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준호, 유진, 아이, 그리고 저와 남편. 5명이 둘러앉은 밥상.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가끔 웃음도 나왔고요. 김치는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 김치와 유진이네 김치. 모두가 맛있게 먹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밥상 하나, 말 한마디로 가족이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여러분의 밥상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